환각에 대해서 312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비오는 정신증 환자를 치료한 그의 경험을 환각이라는 측면에 검토한다. 정신증 환자들의 환각이 감각기관을 통해 무언가를 함입하기보다는 정신적 내용물과 심지어 마음 자체를 비우는 데 사용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서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의 비워내는 경향을 현실 원리를 무시한 채 수석 동일시 사용하는 감각 운동 행동들을 통해 얻어지는 즉각적인 방출과 그에 따른 비타적인 쾌락과 연관시킨다. 환경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충동의 결혼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과 관련된 속도에 대한 소망과 함께 개인이 쾌락 원리가 지배하는 단계의 특징인 근육 활동에 의존하도록 강제한다. 환각에 의해 즉 감각 장치를 역으로 사용해서 정신증 부담을 벗고 싶어하는 충동은 얼굴 찡그리는 것 같은 극도로 복잡한 유배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 근육 행동에 의해서 강화된다.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 두 종류의 환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첫 번째, 일반적으로 구분 대상들의 현존에 의해서 특징되어지는 노골적인 정신증적 환각과 어느 정도 치료의 진전을 이루고 난 금속 후기 나타날 수 있고, 그리고 구분 대상들 외에도 전체 대상들의 현존에 의해 특징되어지는 좀 더 건강한 스트레스 환각들, 정신증 환자 이 후자를 발달시킬 수 있는지는 우울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달려있다. 비원이 정신증 발달의 필수 요소들로 좌절에 대한 내성 부족, 나중에 부정적인 담기 기능과 역전된 알파의 기능이 되는 것과 감각기관을 내사를 위해 사용하는 대신 비원에는 투작 동일시에 의해 사용하는 꼽을 수 본다. 여기서 이 정신증 환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사실은 내사에 조금 좀 어떤 굴곡을 정한다면 투작 동일시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신경침적 레벨에서의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심리적인 내적 발달 손상에서는 신경침적 레벨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동일시가 일어난다는 것은? 히스테리성일 때는 어떤 부분 대상보다는 전체 대상 상태까지 가는 게 뉴라틱한 환자라고 보는 거죠. 예. 네네네. 알겠습니다. 오만에 대하여 314페이지. 비오는 정신증 환자들 집단 안에 호기심, 오만, 그리고 어리석음 등의 질문이 있다는 것과 그것들 사이에 항존하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 오만이 이 셋 중 가장 두드러진다. 오만이 죽음 본능의 봉사, 자부심이 생명 본능의 봉사, 이 세 요소들이 환자의 자료 안에 흩어져 있다. 이는 유아기의 파국이 발생했다는 증거이다. 세상이라는 개념을 발견했다. 그 개념의 기호는 유아와 고달한 엄마, 스스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녀의 아기의 공포, 즉 오를 담아줄 수 없는 상호작용에 있다. 환자는 자신이 원시적인 유아기 지향을 경험했다는 것과 그때 호기심 본능을 포기한 채 오만을 방어적 전능성이라고 하는데 사용해야겠다는 것을 초기 무의식 언어인 투작 동의식을 통해서 분석가에게 전달할 수 있었다. 여기 아주 재미있는 어떤 분석 통찰이죠. 그래, 정신증 환자는 호기심, 오만, 그리고 어리석음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오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만의 죽음 본능과 연결되어 있고, 자부심은 생명 본능에 연결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좀 어려워. 영어로 여기 자부심이나 자만이나 다 똑같이 프라이드라고 표현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사용하는 용어는 나는 프라이드가 있어라를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내 프라이드를 꺾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프라이드는 자긍심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자긍심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자긍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기가 갖지 않은 것을 가졌다고 우기면 이건 뭐예요? 오만이죠. 그래서 딜루셔널한 것을 배경으로 한 오만을 우리가 많이 인카운터해요.
정신증 환자들 중에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다고 우기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엄청난 오만을 발견해요. 그래, 실제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다는 것을 배경으로 한 자랑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건 굉장히 감당하기 어렵죠. 그래서 어쩌면 이 프라이드라는 말 자체가 두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누구나가 건강한 인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 셀프 이스팀이 굉장히 중요한데 셀프 이스팀, 이 자부심이 아니라 자만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대로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도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우쭐대기 시작하면 이게 자만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전능감이 이제 이런 거죠. 어른이 아이의 전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난 세상에 뭐든 다 할 수 있어 하면 이건 오만이나 자만이죠. 현실적인 것이 아닌 거죠. 비현실적인 것을 배경으로 비현실적인 생각이나 소망을 배경으로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건 오만에 빠져 있다는 얘기죠. 단지 이건 심리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영성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분의 영성이 건강한가 아닌가의 시금석이 마지막 테스트가 이 오만이에요. 프라이드가. 그래서 프라이드가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봐요. 보통 영적인 삶을 오래 사신 분들 중에 마지막에 통과하기 어려운 게 이 프라이드라는, 자기가 많은 것을 이루어서 많은 영혼을 구제하고 많은 분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고. 그것 자체가, 그러면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 현상이나 종교 현상으로 많이 보게 될 거예요. 누군가를 따르는 많은 분들이 있을 때 이것이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적 존재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신념을 가진 분은 건강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이분이 이건 내가 이룬 거야, 내가 이루었다고 느끼는 순간에 이분은 영적으로 가장 비참한 상태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신이 있어야 될 자리를 자기가 대체하는 모습이 일어나 버리죠. 그러면 어쩌면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 자기가 그 신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순간에 원하는 때 이 신도 자기 생각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에게 봉사해야 되는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기가 세상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오만의 극치라는 얘기예요. 내가 기도만 한다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면 결정권자는 나죠. 나의 기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죠. 근데 나는 기도하지만 이 기도를 들어주고 들어주지 않고는 그분이 결정하시는 거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분은 건강한 영성인데, 내가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리고 나는 한 번도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기도를 한 적이 없다고 한다면 이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대상이 되겠죠. 그건 영성적인 실패뿐만이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스피리추얼 칸셀레이션이라는 개념, 스피리추얼 데솔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쓰는데, 영적 우울이나 영적인 기쁨, 영적 위안이라고 그래요. 영적 위안. 근데 어떤 분은 계속해서 영적 위안만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항상 하느님이나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이 항상 자기에게 기쁨만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고 한다면, 어떠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바쳐주는 대상이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서는 깊이 보시면 이게 바로 오만이라는 얘기죠. 이게 옴니펀던스라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옴니펀던스죠.
내가 얘기하기만 우리 부모는 다 내 말을 다 들어주는 사람이야 라는 시절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성인이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는데 신앙의 단계에서도 이 부분이 초기에는 아이들과 같기 때문에 그런 큰 위안들이 있지만 성장에 가려면 데설레이션 어떤 영적 우울을 체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장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 어떤 정신증을 이해하는데도 같이 좀 보셔야 돼요. 정신증 환자들이 가장 심한 게 자기가 세상을 다 지배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 가지고 세상을 다 지배하는 옴니포턴스를 가진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몰라주지만 자기가 구세주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신병동에 있죠. 생각하기에 대한 이론 316페이지. 사고가 생각하기보다 먼저 발생하고 생각하기는 마음을 필요로 한다. 그것들은 정관념, 평균 사고와 유사, 새로운 사고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그것들과 결합될 수 있어야 한다. 관념, 사고 정관념의 좌절과 짝짓기 결과. 좌절은 사고의 출현을 기다리는 동안, 즉 그가 나중에 베타 요소라고 부른 것이 알파 기능에 의해서 알파화되는 동안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부재한 공간을 유지하는 행동을 수반, 그리고 개념으로 분류했다. 유아 그리고 성인은 텅 빈 사고를 관념이 채우기, 실현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오랫동안 텅 빈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알지 못함, 즉 엄마가 언제 돌아올지의 좌절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텅 빈 사고는 젖가슴 옥신 상태이다. 다시 말해 그것은 좌절을 견디지 못하는 무능력 때문에 조숙하게 텅 빈 사고를 구체적인 젖가슴 없음, 악의적인 내적 대상이 되는로 채우기보다는 그 텅 빈 사고를 마음속에 품는 능력, 유아가 좌절을 견딜 수 있는 경우 사고가 내면으로부터 출현한다. 왜냐하면 텅 빈 공간이 사고의 출현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나쁜 젖가슴을 비우는 좌절을 견딜 수 없는 유아에 의한 자신이 좋은 젖가슴을 내사했다는 유아의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다. 좌절을 견딜 수 있는 유아의 경우 둘됨의 역량 또는 유아와 대상 사이 분리를 수용할 수 있는 역량을 발달시킬 수 있다. 만약 엄마와 아이가 서로에게 적응한다면 투자적 동의시는 초보적이고 깨지기 쉬운 현실감의 작용을 통해 상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보통 전능환상으로 기능하는 투자적 동의시가 현실적으로 기능하게 된다. 유아의 원정서는 엄마 안에서 유아가 제거하고 싶어하는 정서들을 자극해낼 수 있음이 분명하다. 이러한 모순적 담기 행동은 억압의 전조가 된다. 그 다음에 비오는 처음으로 알파 기능 개념을 도입하는데 그것은 감각 인상들을 수면, 꿈꾸기, 사고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알파 요소로 전환시키는 정신적 기능이다. 이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억압이라고 하는 거. 정신증 환자들은 억압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리프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발달한 심리 구조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억압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불편한 게 있으면 불편한 생각이나 기억이나 이런 것들을 억압하면 인격의 통합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내가 아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은 무의식으로 내려놓고 내가 처리할 수 있을 때 이건 처리할 수 있는 힘이 있죠. 억압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억압이 되지 않으면 이 생각이 번뜩번뜩 계속 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기의 말하자면 페어벤식으로 얘기한다면 센트럴 이고로부터 분리시켜버리는 거예요. 분열시켜서 근데 자기 안에 분열돼 있어도 결국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 힘드니까 이걸 대상에게로 투사해버린다. 이게 투사의 동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그러니까 자기에게서 이걸 분리시켜서 딴 데로 보내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하게 끊어지지가 않는다. 투자의 동일시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기. 그래 애를 쓰는 게 겨우 해를 억압을 하게 되면 이 생각이 안 떠오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내가 처리하지 못한 굉장히 부담스러운 과거나 과거의 기억이나 어떤 강렬한 충동들을 내가 억압하게 되면 내가 일상 삶을 사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으면 이게 올라오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억압이 기능을 하는데, 근데 신경증 환자는 또 너무 억압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그렇지만 정신증 환자들은 이 억압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서 억압 대신에 분열이나 투사의 동시가라는 기제를 사용해서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두려움이나 불안을 해소하고 있는데, 이 방법이 충분하게 워킹하지 않는다는 게 어려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어머니의 담기 기능이 바로 ancestor of repression이라는, 어머니가 담아내는 기능 자체가 결국은 이게 담아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발달해서 억압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컨테인 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우리 역전으로 볼 때도 컨테인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동화하지 않은 거죠. 액팅아웃이 일어나지 않아야 돼. 이걸 담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게 드러나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게 결국은 억압하고 연결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압을 신경증 환자는 너무 많은 억압들을,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억압을 너무 많이 해서 삶의 질이 나빠진 사람이 신경증 환자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정신증 환자는 억압 자체를 할 능력이 없는, 이런 어떤 이고 기능이 없는 사람, 억압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사람들. 근데 이 억압할 수 있는 기능이 발달하려면 누군가가 견디기 어려운 정서나 어떤 생각들을 컨테인해서 프로세스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는, 그 원초적인 경험이 어머니의 담아주기 기능에서 온다는 얘기예요. 어머니는 이것을 견디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어떨 때는 그것이 내 의식으로 오지 않고 무의식 속에 내려놓을 수 있는 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아이도 이 두려운 정서나 힘든 것을 프로세스가 지금 안 된다고 한다면 분열해서 다른 사람의 투사의 동시로 사용할 게 아니라 자기가 억압할 수 있겠죠. 자기의 힘든 충동들을, 이럴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 게 아니야 하고 내려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억압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될 게, 에더퍼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던 프로이드의 원 개념에 의하면 이 남근기 동안에 억압이 이루어지는데, 억압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슈퍼이고가 형성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 안에 도덕관념이 생겨나면서 이건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그걸 억압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억압이 기능이 잘 발달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적응을 할 수 있는데, 이 디프레션 기능이 없는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충동을 억압할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강렬한 공격성이나 성적 충동을 억압하지 못하면 결국 학교에 가서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을 여러분들 심리 내적으로 인터퍼스널한 관계만 보지 말고 심리 내적으로 보시면 이분들이 억압할 능력을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잘해줘도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이 사람 안에 있는 이슈가 있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서 있는 어떤 충동이나 그 강렬한 어떤 정서, 충동,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아이들은 외부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바로 억압하지 못하면 이게 행동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여러 우리의 충동들을 잘, 아니면 비온이 얘기한 엄청난 오를 자기 스스로 대면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들이죠. 그것을 오가 있을 때 뭔지 모르지만 이걸 담아낼 수 있고 이걸 견딜 수 있으면 생각이 발달한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그래서 비어있는 젖가슴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비어있는 젖가슴 상태에서 희망을 잃지 않고 엄마의 젖이 돌아올 걸 기대하고 있는 사람, 아이들은 건강하다는 얘기. 근데 어머니는 죽어버렸다고 그냥 바로 가게 되면 이 아이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두려운 상태에서 벗어날 길도 없는 거죠. 어머니가 돌아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 뭐예요? 어머니의 돌아옴을 생각하는 기능이 생겨나잖아요. 이 비어있는 상태, 그거 자체를 못 견디는 아이가 있고, 아, 엄마가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는 전혀 다르죠. 근데 그 상태에 가려면 엄마가 과거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 돌아왔던 경험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 기대를 맞추어서 이런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인바이러먼트가 필요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가보죠. 노아와 엄마 사이에 정상적인 투자적 동의시가 가능한 관계를 확립하지 못하면 알파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고 그 결과 정신의 기본적 요소들이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화되지 못한다. 여기서 아까 얘기한 중요한 얘기죠. 이게 리프레션이 왜 담기에서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의식과 무의식의 두 개가 분할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상에서 지금 제가 슈퍼비전하면 제일 어려운 케이스들은 오티스틱한 레벨에 있는 환자들이에요. 오티스틱한 레벨에 있게 되면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이 구별이 안 되니까 억압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생각들을 아무 스스럼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려요. 그러니까 성인이 자기 뭔가 충동이 있으면 자기 가족 앞에서 옷을 벗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들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의식과 무의식에 의해서 억압 현상이 일어나 이런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는 충동대로 행동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갓 태어난 아이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우리 그 다음으로 가보죠. 나중에 비오는 유아의 투사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성적 실패가 유아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공포를 무의미한 것으로 느끼게 만든다고 덧붙인다. 고통받는 유아, 환자와 그의 무한한 자기, 즉 신성 사이의 채널로서 사용되는 담는 것, 엄마, 분석가의 측면이 그것이다. 담는 것, 담기는 것은 다른 말로 자기 초월적 진화 과정에서 요구되는 연습을 구성한다. 정서적 고통을 당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유아 환자가 고통받는 행위 안에서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신성에 의해 하역될 수 있도록 자신을 허용하는 것에 달려있다. 비혼의 정관념이라는 개념은 유전적이든 획득된 것이든 간에 이중 양태를 갖고 있다. 그중 하나의 푸시는 포화된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사인은 포화되지 않는 측면이다. 후자는 경험을 수용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이 개념은 전관념, 즉 적가슴에 대한 아이디어와 실제 적가슴의 실현, 하역을 추구하고 있다는 초기 이론의 다른 표현이다. 유아가 실제 적가슴을 기대할 때, 즉 배가 고플 때 그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전관념은 텅빈 것을 낳게 되고 그 빈자리에 도식, 이미지로서의 적가슴 없음이라는 아이디어가 자리 잡게 되는 부정적 실현이 발생한다. 유아 환자는 이 자기 초월을 통해 진화한다. 나는 내가 방금 서술한 교류가 무의식을 분석가에게 투사하는 환자는 분석가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는 낙관의 설명과 닮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 생각에 그것은 또한 융의 연금술 개념과도 비슷하다. 알파 기능을 변형적 행동으로 번역하는 것은 공표하기, 스스로 알리기, 의사소통,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그리고 공유된 감각, 자신 그리고 또 다른 대상들 내부의 다양한 감각들의 자문에 의한 내적 또는 외적 지각에 관한 판결에 다른 결과를 포함한다. 공유된 감각은 상관성과 관련되어 있다. 320페이지 논평. 이건 끝에 읽어보시고 간단하게만 기술했어요. 이 글에서 분석가는 기억과 욕망을 버려야 한다는 그의 권유, 좌표에 대한 개념, 그리고 무엇보다도 임상 상황의 정확성 또는 실제로 감각을 통해 획득된 것의 정확성 결여 등에 대한 언급들을 만난다. 성취 언어라고 부르게 되는 무의식에서 자발적으로 출현하는 영감적이고 직관적인 언어의 윤곽을 제시한다. 여기서 비오는 회고적으로 환자에 대한 몽상하는 분석과의 상태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그 나중에 몽상 개념을 직관 개념, 비감각적인 암과 연관시킨다. 여기서 융의 연금술 얘기가 나오죠. 어쩌면 비오는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이 부분에
삶을 잘은 모르지만 사상적으로 보면 비혼이 융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융은 또 괴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괴테도 어떤 면 연금술이라는 데 굉장히 많이 끌려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전통 속에 연금술의 개념들, 그건 어떤 면은 인격 성장의 과정을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이런 개념들이 나중에 금을 만들어낸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은, 화학이라는 개념으로 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요즘 들어서 그런 연금술이라는 어떤 그 당시에 학문의 하나의 지엽적인 자연과학적인 측면을 보고 있을 뿐이고, 깊은 것 속에서는 진리가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측면, 또는 어떤 인격체는 어떻게 성장하는가, 또 우리는 신을 어떻게 만나는가, 아니면 우리의 내재적인 신들은 어떻게 발현하는가 하는 이런 개념들과 연금술이나 영지주의라고 그러죠. 영지주의와 연금술, 이런 것들은 다 서양 속에서, 서양의 철학이나 사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모르는 상황에서 비혼을 이해하는 게 쉽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이번에 다른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는 융의 교과서 구해서 조금 읽어보시면 비혼을 이해하는데도 융의 얘기하고 같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깊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정신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변모의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트랜스포메이션이 인격이 어떻게 성장해 나갈 수가 있는가. 그래서 인격 성장의 과정으로 본다면 이 정신병리라고 하는 개념을 조금 벗어나서, 정신병리는 인격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디 걸림돌이 있어서 아직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정신병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분석이나 혹은 라이프 코칭을 인간 성숙 이론으로 통합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건강한 성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건강한 성숙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태어난 어떤 결함도 있어 환경의 영향 때문에 편집분열적인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편집분열적인 자리로 퇴행한 사람들이 겪는 게 정신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쪽에서 정신증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발달 과정에서 이분들의 결여됐던 것은 담는 기능이 없다는 얘기죠. 자기 안에 담는 기능이 없는데, 그 담는 기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엄마가 담아줬어야 되는 그 과정을 엄마가 충실하게 수행할 수 없었던 어떤 사정이 있었겠죠. 그래서 그 엄마의 역할을 상담자가 인내롭게 해 나가면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를 우리 스스로 만나면서 이분이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 안에서 프로세싱 해내야 된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분이 궁극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있는 오를 만날 수 있는, 아니면 자기의 정서를 만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면 이분들이 건강해진다. 그럼 발달 과정이 다시 재개될 수 있을 거다 하는 희망을 갖는 거죠. 오늘 아주 쉽지 않은, 아까 얘기대로 책 한 권을 우리가 짧은 시간에 요약해내느라고 우리 김성심님께서 애쓰셨어요. 이건 수십 년간의 비혼이 애쓴 것을 논문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 논문들을 또 그로스자에 요약한 것을, 이걸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아요. 우리 발제자 오늘 소감 잠깐 듣는 시간 갖죠. 이해가 안 갔는데 이거 한 두세 번을 읽었거든요. 요약하고 읽고 전체를 읽고. 근데 되게 정신증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행이네요. 예, 그 상상 속의 쌍둥이, 그다음에 그게 저는 제 나름대로는, 그러니까 페르소나잖아요. 그렇죠. 무의식이 어떻게 보면 의식화되지 않은 상상 속의 어떤 그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비어져 있는 자기 안에 들어있는 원정서를 마주하고 싶지 않는 고통, 그러니까 그 자체가 고통이니까 그걸 자꾸 비워내고 투사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그에게 정말 고통이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 그렇지만 그 고통을 마주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신경질 레벨에서의 건강한 억압들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정신증을 비혼의 언어로 이해하는데 요즘 뭔 말인지 몰랐는데 쭉 교수님 따라가고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임상에서 정말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래, 임상에서 매일 그래서 마주하고 있는 것을 개념화해 놓은 거거든요. 네네. 그들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주지적이고 너무 막 딴 어떤 별로 관심도 안 갖는 어떤 뭐 이상한 기계에 기계 이야기만 계속하고 있고, 그렇게 전혀 그 현실화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고, 그 반복한 걸 내가 조금 더 현실로 이야기하면 금세 그냥 어떤 다른 데로 그 자기가 원래 주제에 딱 가버리고 도무지 이끌어내지 않는. 근데 이제 그럴 때 제가 이 부분 내가 실수했구나. 얼른 이 사람을 현실적으로 액팅하는 것들을 금지해야겠다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원정서에 대한 진실을 마주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고통을 충분히 같이 이제 있어주고 또 그 사람 언어로 또 같이 이야기해주고, 이게 참 중요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지더라고요. 그래, 아주 중요한 체험을 하셔서 또 그걸 나눠주셔서 고마워요. 우리 또 다른 선생님들도 조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다. 다들 경험들이 많으실 텐데. 교수님, 저는 이제 조금 질문이 있는데요. 310쪽에 예. 궁극적으로 비우는 정신증적 인격이 대상보다는 대상들 사이, 원색 장면, 그리고 자기와 대상 사이의 연결을 더 격렬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그 인격은 연결시켜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상징들을 형성할 수 없다 그랬는데, 대상보다 대상과의 어떤 사이, 대상들과의 사이, 그리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격렬하게 공격한다고 나왔는데 어떤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굉장히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뭘까요? 이 생각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대상 자체를 없애면 내가 살인자가 되잖아. 외부 대상을 우리가 살해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외부 대상을 내가 마주하고 있는 한 나는 힘들어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남고 내가 붙들려 가지 않는 방법은 내 안에 있는 내적 이미지를 안 만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적 이미지 자체를 없애는 작업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내적 이미지는 내가 투사할 곳이니까 있어야 되잖아 또.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결고리를 끊는다는 게 어쩌면 생각으로 담아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스플리팅 시키는 거 바로 그거죠. 자기 안에서 스플리팅 시켜버리는 거죠. 내 안에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작업이 스플리팅이잖아요. 내 집안에서 바로 호적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식하고 같이 있자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너 나가. 그리고 너는 내 식구 아니야. 라는 게 스플리팅 오프죠. 그래서 이제 심한 분은 어때요? 호적에서 파내거나 주민등록에서 등본에서 제외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죠. 이게 스플리팅 오프 작업이고 연결을 끊는 작업이잖아요. 너하고 나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비극은 이렇게 투사를 하지만 투사의 동시로밖에 작용이 안 되는 이유가 원래 내 것이니까 완전히 연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는. 자식을 내보냈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래도 내 자식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은 내 자식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죠. 그래서 연결을 끊는다고 하는 것은 내 생각에서 지워내는 작업이죠. 내 상상이나 생각이나 와 연결을 차단함으로써 내가 살아나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서는 이 연결 지점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와요? 결국은 사고할 능력을 상실하는 거잖아요. 생각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마음을 파괴하는 거라는 결국. 자기 마음을 파괴해버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보시면은 결국은 이분들은 자기 마음을 파괴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 쪽으로, 마이너스 K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되죠. 위에 K의 기능은 호기심을 가지고 뭔가를 알고자 하는 개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K는 아는 것이 두려운 거죠. 내가 나한테 있는 그 어떤 것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생각하고 싶지 않다. 완전히 지워버리는 거죠. 근데 지워버리는 방법이 억압을 한 것은 어쩔 때 필요하면 내가 편안해지면 억압은 되돌려서 생각해낼 수 있는 거지만 이 스플리팅 오프 된 것들은 내 센트럴 이고가 통제할 수 없는 거죠.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라는 거예요. 억압이 일어나는 경우는 내가 노력하면 이걸 억압해낼 수 그렇지만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안 만나고 살 수는 있는데 이 정신적 환자는 그게 억압이 안 되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 자식들이 와서 나를 뺨 때리고 모욕하고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이게 억압이 안 된다는 게 얼마나 비극인가 하는 얘기는 이 내적 대상들이 다 괴물이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자기 건데 스플리팅 오프 시켜놨는데 이게 결국은 여기서 연결 고리를 끊었다고 해서 자기가 그 프래그멘테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거가 풍지박산이 난다는 얘기예요. 파편화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말로 나 풍지박산이 났다고. 자기 마음을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수 없, 이게 전체로서 모아져 있는 마음이야. 이것저것 사고할 수 있는데 이거 사고를 할 수 없도록 사고의 기능을 죽여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연결해서 나와 남과의 관계, 과거와 현재, 이웃과 나 이런 것을 이런 연결을 할 수 있는 이 고리들을 다 차단해버리면 남는 것은 다 파편화된 이거 남은 쪼그라진 자기 하나만 조각 하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마음은 그냥 한 조각밖에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걸 통합해내는 작업을 하지 않고는 이분들은 이 지옥 나름대로 지옥에서 벗어난다고 했지만 아무 기능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 힘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투사의 동일시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기 마음에예요. 그러니까 내적 대상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거고 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 속에 내가 불편한 부분들을 하나씩 쪼개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는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의 아이덴티티의 크라이시스가 오는 거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중요한 것들은 다 분열시켜서 딴 데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런 어떤 존재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 것인가. 그렇지만 지금 잘려나간 이 존재들이 보복을 해요. 보복하는 거죠. 야, 왜 나를 쫓아냈어? 그 쫓아낸 아이들이 와서 행패 부리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책을 읽다가는 갈수록 챕터 넘겨갈 때마다 자꾸 해석에 좀 꽂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렇게 보면서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었는데 좀 뭔가 정리해진다라는 느낌이랄까? 그리고 클라인 이론도 오히려 비온이 이제 클라인 학파에 몸담고 있다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확장되게 넘어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뭐 결별도 하고 뭐 배척도 당하고 뭐 이랬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비온을 함께 읽어가면서 오히려
클라인아파 이론도 좀 정교해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클라인 하파의 개념을 굉장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면 저에게는 이 비혼 수업이 두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클라인 학파 이론이 좀 더 정교하게 저한테 이제 조직화되어 가는 것 같고, 또 하나는 해석에 대한 것이 좀 개념화되어 가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늘 이거 공부하면서 그래서 뭐 역전위를 봐라, 자신의 역전위를 사용해라, 뭐 그런. 근데 그게 주지적이고 인지적으로만 좀 그리고 어떨 때는 좀 가슴으로 알아듣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건 좀 파편화된 상태에서 좀 통합되어진다 그럴까? 해석에 대한 것이 좀 통합되어지는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냥 크게 이제 두 줄 읽어보면, 해석을 위한 증거를 역전위에서, 그리고 환자의 행동과 자유 영상에서 찾아야만 한다. 306쪽에 있고, 또 322쪽에 정신분석가가 경험이 더 많고 감수성이 풍부할수록 그는 눈앞에서 전개되는 비감각적 현상을 더 쉽게 경험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내담자에게 해석으로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선 담아서 이걸 프로세싱할 능력이, 그러니까 이게 소화할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소화할 능력이 상담자마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사이카테가 사람을 볼 수 없는 사람과 볼 수 있는 사람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럼 갈수록 수업이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이론이 조금 더 정교화되고 해석에 대한 확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저를 도구로 얼마나 잘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 에 대한 편안함,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는 이 비혼의 개념, 후기에 비혼이 우리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우리의 기억이나 혹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언더스탠딩을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이건 예수회를 창립하신 이나시오 성인이라는 분이 쓴 영신수련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크리스천 전통 속에 있는 개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을 비워내는 작업이 먼저 일어나야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런 기도 방식에 대한 책자가 있어요. 벌써 400~500년 전에 쓴 책이, 그게 영신술이라는 책인데, 아마 기독교 전통 속에서 비혼이 직접 이런 개념들을 거기에서 받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성의 전통들이 어떤 또 하나의 심리적인 전통에 다 접목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몰라요. 어떤 영향들을 누구에게 서로 주고받았는지. 그래서 비혼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융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초대하는 이유가, 비혼을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의 전통적인 철학이나 영성들을 이해해야 비혼을 바로 이해할 것 같은데,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융이라고 제가 느껴요. 근데 융이 봤던 무의식의 세계, 그리고 융이 봤던 제1인격, 제2인격 하는 이런 것들, 의식과 무의식, 이런 개념들이 어떠면은 비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융은 어떤 면에서 단순한 정신분석가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영역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이죠. 그런데 프로이드하고 서로 등을 갈라섰기 때문에 융의 이론은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정신분석이라고 부르면 안 되죠. 뭐라고 불러요? 분석심리학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마치 분석심리학과 정신분석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지금까지 발달해 오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정신분석이 풍요로워지려면은 정신분석에서 제외된 사람, 제외돼서
프로이드 이론과 다른 이론을 가진 사람들까지 통합해내야 전체적으로 정신분석이 풍성해질 것이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융이나 비온이 다 축출된 사람들이죠. 융은 초기에 어쩌면 국제정신분석협회 IPA의 초대 회장이에요. 그 정신분석가 학회의 초대 회장인 사람이 여기서 떨려나가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자기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없어서 자기는 분석심리학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 정신분석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서로 그 제자들은 서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사실은 추구하는 건 같다죠. 같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 마찬가지로 아들러가 가졌던 좋은 생각들 그게 계속 발전돼서 아들러를 따르는 그런 연구소들도 지금 있어요. 뉴욕에 돼 있고 그리고 다른 학문 분야에도 굉장히 큰 영향들을 많이 미쳤죠. 근데 이런 중요한 자산들이 정신분석을 너무 좁게 보지 말고 정신분석을 넓게 인간 성숙 이론, 인간 성장 이론으로 이렇게 넓혀 나간다고 한다면 정신병리 중심으로 지금 너무 치우쳐 있는 클래시컬한 이론이나 이고 사이칼라지보다 폭넓은 정신분석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분석심리학자인 융을 왜 내가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정신분석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좀 더 확장된 정신분석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ICC에서 여러분들에게 라이프 코칭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정신분석은 라이프 코칭이어야 된다는 게 제 개념이에요. 그래서 라이프 코칭 연구소라고 하지만 같은 얘기에 정신분석 연구소예요. 정신분석 연구소 중에 가장 폭넓은 정신분석을 추구한다는 개념으로 제가 라이프 코칭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김성희님 아주 수고 많으셨어요.